조선시대 의사의 대표적 모습으로 생각돼 온 명주실 진맥.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조선시대 의사들을 제약했던 사회 통념의 한 예일 뿐이라고 하는데, 오늘 역사 추리는 조선시대 의사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의사, 조선시대 의사. 조선시대 의사 하면 금방 우리 기억 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보셨듯이 지엄하신 왕비의 손목을 잡아볼 수도 없었던 의사가 명주실로 진맥을 짚고 있는 바로 그 장면 말입니다. 우린 그동안 각종 사극이나 또 역사 소설 등을 통해서 이런 장면들을 흔히 봐왔습니다. 또 그런 사실들을 별 무리 없이 받아들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손목 한번 잡아보지 않고 진맥을 짚었다는 것 말입니다. 우선 그 궁금증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실 씨, 어디 계십니까? 저는 지금 왕비의 침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왕비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온 의원은 지금 막 진맥을 시작했습니다. 의원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 명주실을 타고 전해져 오는 왕비의 맥박을 읽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지엄하신 왕비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이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될 텐데요. 지금 저 의원은 이 명주실을 통해서 과연 왕비의 맥을 짚을 수 있었을까요? 이 명주실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전해져 오는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전해져 오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맥을 짚어본 적이 없는 비전문가라 이 맥박을 느끼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소에 진맥을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실습을 거친 한의대생 10분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을 짚고 난 후에 맥이 느껴지시면 O로, 느껴지지 않으면 X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해 볼까요? 맥이 안 느껴지시던가요? 예, 진동이 오긴 오는데요. 그 진동이 주기적으로 오지 않아서요. 맥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와서 그 흐름을 체크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 저쪽 분의 그 떨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명주실 진맥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이번에는 기계 장치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기계는 어떤 건가요? 맥이라는 것은 일종의 진동입니다. 이 기계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그 진동의 값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명주실로 진맥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 맹주실을 감지 않는 상태에서 네. 실험을 한번 하고 그 값과 맹주실을 감은 상태에서 그 값을 우리가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명주실을 감지하는 손목에 레이저를 쏘아서 맥박을 측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손목에 명주실을 감고 레이저를 쏘아서 실을 통해 맥박의 진동이 전해지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신호는 직접 측정한 데이터고 예. 방금 놓은 거는 맹교실을 감은 상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측정한 것은 지금 요 한 칸당 5초씩 세팅되어 있는데 한 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5개에서 6개 그 사이에 어떤 주기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진맥을 잡았다는 얘기고 예. 맹교실을 잡았을 때는 보신 바와 같이 어떤 주기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로 봐서 이러한 기계로서 맹주시를 감고 측정했을 경우에 어떤 주기성을 찾는다는 것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손목에 실을 연결해서 그 진동을 파악했을 때 기계적으로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더 민감한 기계가 그 진동을 못 느끼는데 사람이 어떻게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게 가능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의 어떤 유교 인력, 즉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 학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봤을 때 명주실로 진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군요. 실제로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생활을 상세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어디에서도 명주실로 진맥을 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진 까닭은 당시가 남녀 칠세 부동석으로 설명되는 유교 이념이 확고했던 사회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의사들은 많은 제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조차 자유스럽지 못했던 시대. 몸에 칼을 댄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질병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시대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해답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질병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당시의 임금들의 생활을 상세하게 기록한 실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혔던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 중에서 종기로 사망한 임금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 세조, 또 숙종 등이 종기로 큰 고생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선시대 종기는 어떤 병이었을까요? 마치 지조 높은 선비가 삿갓을 쓰고 고고히 서 있는 듯한 이 정의품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의 단아한 모습 이면에는 이 종기와 같은 악성 피부염으로 고생을 했던 조선 임금들의 고통이 스며져 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이 소나무가 정의품 풍계를 받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세조께서 악성 피부병이 걸려 백약을 써도 효과가 없고 복천함에 물이 좋다는 말씀을 듣고 복천함에 와서 그 물로 씻고 또 그 물로 약을 먹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피부병이 잘 낫다고 합니다. 낫고서 돌아가는 길에 이 정의품 소나무가 그때는 길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임금이 탄 그 가마가 지나가는데 나뭇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얘들아 연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나뭇가지가 스스로 치켜들어서 올려줘 가지고 하도 기이하고 고마워서 그래서 정의품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온양온천 앞에 세워진 이 비석은 종기로 고생을 했던 임금들의 고충을 짐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조가 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내려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온천욕을 했을 만큼 종기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자신이 머물던 숙소 옆에서 온천 외에도 맑고 차가운 냉천이 있다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고 바로 이곳에 신정비를 세웠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목숨을 앗아갈 만큼 무서웠다는 종기는 과연 어떤 병이었을까요? 현대 증상들을 토대로 해서 이 조선시대에 있었을 법한 종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조선시대에는 어떤 형태의 종기가 있었을까요? 가장 흔히 발생했던 게 아마 이런 거였을 겁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절종이라는 건데요. 그 피부 밑에 세균들이 감염이 돼서 곪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초기 증세고요. 예. 이런 그림들은 이제 그 퍼져가지고 꽤 이렇게 크네요. 커지는 거죠. 예. 이게 심해지면 그 혈관 속으로 이 세균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피가 썩는 그 폐혈증이라는 병이 됩니다. 그러면 사망하게 되죠. 네. 이와 같은 그 절종이 그 목 부위에 생기게 되면 그 여기서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뇌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가 다 붉게 보이는 게 다 열이 나서. 예, 다 세균 감염이 돼서 예. 뻘겋게 보이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여드름의 일종인 전격성 여드름이라는 건데요.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드름입니다. 일반 여드름과는 달리 가슴이나 등에 이렇게 잘 생기는데요. 생기게 되면 전신적으로 그 발열, 열이 나고 백혈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면역 이상이 출現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역시 사망할 수 있어요. 예. 이것은 그 혈관염의 일종입니다. 특히 혈관 중에서 정맥에 생기는 염증인데요. 그 혈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피부로 가는 그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서 피부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썩는 거죠. 모양은 역시 또 종기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 이 그림은 그 피부암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예. 그 모양은 역시 종기처럼 이렇게 피부가 상해 있고 궤양이 생겨 있죠. 꽤 그래도 상처 부위는 큰 것 같아요. 예, 이거보다 더 큰 걸 한번 보면 이게 등이 이렇게 커질 수 있어요. 어. 그 피부암이라는 것은 암 자체가 이렇게 마음대로 자라는 거기 때문에 몸 다른 데 가서 전이가 되면 역시 다른 암처럼 네.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을 하게끔 하죠.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종기라고 여겼던 것은 지금 보신 것처럼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종기는 이 조선시대의 문종, 그리고 효종, 그리고 정조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수많은 임금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어휴, 그 정도 종기라면 정말 목숨을 잃을 만도 했겠습니다. 저는 종기라고 해서 무슨 적은 뼈두라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조선시대 종기의 심각성은 이 실록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둘레가 한자 남짓한 종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종기의 고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머리를 사용하리만치 그 치료가 절박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당시엔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종기에 비유해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나란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는 나란 일 돌아가는 형국이 마치 종기가 골마 터져서 고름이 흐르는 것과 같구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심장에 커다란 종기가 들어찬 것 같다라고 적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기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자 조정에서는 종기를 전담해서 치료할 수 있는 치종청이라는 전문기관을 설치하기에 이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종기 전문 클리닉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죠. 증보 문헌 비고에는 왕실을 비롯한 고위 관직자들의 건강을 돌보던 전의감 내에 치종청을 두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다. 또한 치종청에서는 치종의를 선발할 때 의사 해독력보다는 임상 경험을 중시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종기 완치라는 책임을 짊어진 치종의들은 먹는 약이나 침술 등을 동원해 종기 치료에 만전을 기하지만 그것만으론 역부족이었다. 효종의 종기를 치료했던 의사들의 일화는 당시 치종의들의 고민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효종 10년 4월 27일 효종은 종기의 독이 온몸에 퍼져 급기야는 알아눕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치종의들은 먼저 침을 넣기로 결정한다. 우선 종기의 독을 제거해보자는 처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침술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자 다시 약을 처방하게 된다. 우선 혈가를 조제해 출혈 부위에 바르고 이어서 청심원과 독삼탕을 처방했던 것이다. 청심환은 요새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요새 먹는 데는 혈압을 내리는 데 먹습니다. 혈압을 내린다 하는 것은 피를 맑게 하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당시에는 혈압이 문제가 돼서보다는 오히려 그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진통을 시킨다는 목표로 썼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독삼탕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영 맥을 못 칠 때 마지막으로 쓰는 것이 독삼탕입니다. 독삼탕이 딴 게 아니라 인삼 한 가지만 데려서 마구 미기는 것이 독삼탕이에요. 그러나 당시 지정이들의 침술이나 약 처방은 빛을 보지 못했다. 이들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효종은 41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던 것이다. 종기로 효종이 죽자 효종을 돌보던 의사들은 모두 탄핵되기에 이른다. 특히 침을 놓았던 신각이는 처형을 당한다. 이제 지정의들은 침술과 약 처방이란 기존의 방법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모색해야 했던 것이다. 대체 당시 어이들은 왜 종기 하나 깨끗하게 치료하지 못했을까요? 어이라고 하면 임금의 주치의를 말합니다. 그 자리에 오르려면 일종의 과거 시험인 의과 시험을 거쳐서 내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중인들이 내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출세의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임금의 옥체를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어이가 되면 정일품 영의정에 비견될 만한 영예를 누릴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들은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명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침술 수준은 동양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동인도라 불리는 이 그림은 어디에 침이나 뜸을 넣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를 표시한 일종의 인체 지도다. 침을 놓아야 하는 자리는 경혈이라 해서 점으로 표시했고 경혈과 경혈 사이를 연결하는 경락은 선으로 표시했다. 동인도는 우선 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을 동인이라고 그러는데 침 놓는 자리 365군데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우리가 동인도라고 그러는데 이미 1300년 전부터 이 동인도 기록이 나오는 걸 보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체의 그 365군데 1년 12달하고 같으죠. 이 365군데의 침 구멍을 일일이 하나하나 그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서 표시해 놓은 아주 과학적인 우리 선조들의 지혜의 어떤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을 놓아야 할 가장 적당한 자리를 상세히 표시했던 만큼 인체를 앞면과 뒷면 그리고 좌우 측면을 각각 따로 그려서 한 조를 이루도록 했다. 필사본종에는 채색된 것이 발견되기도 한다. 경락의 성격에 따라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각각 표시했던 것이다. 또한 휴대용 동인도는 부피를 줄이고 쉽게 펴볼 수 있도록 병풍식으로 만들기도 했고 딱지식으로 접어 만든 동인도도 전해진다. 조선시대 궁궐내의 의사들은 이 동인도를 바탕으로 구리로 사람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침 놓는 연습을 했다고 한다. 이 전통은 현대에도 이어져 조선시대 동인도들이 지금의 한의대생들의 침구 교육용 교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현대 수업에 그대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조선시대 침구술은 발달해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의사들은 인체에 흐르고 있는 기의 흐름과 혈맥을 이렇듯 정밀하고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침을 놓아야 하는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를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현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높은 수준으로 인체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침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빼어난 의사들의 침술로도 정복되지 않을 만큼 종기는 난치병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당시의 의사들을 그렇게 난감하게 만들었던 그 종기란 병은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조선시대 임금들은 세술을 하는 일조차 상궁들의 시중을 받았다. 하늘 아래 지존으로 인식되었던 까닭에
세수하는 일에서부터 식사에 이르기까지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임금들조차도 목욕은 자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권에서 그렇게 알몸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도 그렇게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불결했기 때문에 뾰루지라든지 면종이라든지 뭐 금창이라든지 이런 종기 같은 게 잘 났으리라고 짐작해요. 이런 이유로 해서 일단 종기가 생기게 되면 첫 번째 치유책으로 선택됐던 것이 온천욕이었다. 온천수 속에는 마그네슘이나 불소, 염소 등이 함유돼 있어 종기 상처에 훌륭한 소독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더욱이 온천욕은 피부를 청결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찜질로 인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기의 효미기로 유명했던 오양온천에는 태종, 세종, 세조가 이곳에 머물며 온천욕을 실시했던 의실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기도 한다. 목욕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던 까닭에 종기가 많았던 사정은 백성들 사이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궁궐 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생 상태가 불길했을 뿐만 아니라 궁핍한 살림이 주는 영양 부족으로 인해 종기는 더욱 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종기가 궁궐 안팎으로 임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을 괴롭히게 되자 종기 전문 치료제인 고약이 발전하게 이른다. 순종이 종기가 나서 그래서 왕전을 청했었어요. 그래서 모셔갔는데 다녀서 말씀이 너무 그냥 광범위하게 퍼져서 상해가지고 벌러지들이 구더기가 많이 있더라. 그런 거 매일 다니시면서 치료에 있어서 감쪽같이 나았었다고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환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첫 새벽부터 와서 번호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해가지고서 그냥 길에 그냥 문 앞에 그냥 쭉 행길까지 그냥 쭉 있어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고 가고 그런 거. 위생 사정이 좋아진 현대는 고약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환자들이 새벽부터 줄을 이었을 만큼 종기는 최근까지 흔히 볼 수 있었던 고질병이었던 것이다. 깎아머리 어딘가에 도장 부스럼을 한 개씩 달고 다녀야 했던 어린 시절. 그때는 특히 고약 붙였던 친구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종기는 아주 흔한 병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했었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고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로 영양결핍에 시달려야 했고 또 위생 개념이 발달하지 못한 데서 종기에 걸릴 확률은 그만큼 더 높았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 사이에서 종기 치료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한 천민 출신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허준과 이재마로 대별됐던 조선사회 의학사에서 그 이면에 감춰졌던 인물. 그의 이름은 임원국입니다. 임원국은 조선시대 외과수를 발전시킨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종기 치료를 위해 외과수를 개척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지병 때문이었다. 임원국은 오래도록 종창을 알아온 어머니를 위해 정성을 다해 간호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러던 중 그는 영은사 노승으로부터 침수를 전수받아 모친의 병을 치료하기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임원국은 스스로 침수를 터득하게 되고 그것을 외과술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그가 사용한 외과술이란 농양침파법, 경렬법 등으로 불리던 절개 수술 방법으로 당시로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해서 병을 완치한 사람들이 늘어가자 그의 집 앞은 늘 종기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조선 의서지에 따르면
임원국에게 수년 동안 치료 효과를 본 사람만 해도 수만에 이른다라고 적고 있다. 독자적인 외과수를 개척해 가던 임원국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을 남기는 일에도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그 중에 하나인 이 책에는 종기를 치료하는 비방 중 특히 절개법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종기의 환부를 절개해 근본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출혈이 있었다는 기록은 그가 과감한 절개법을 시행했음을 짐작해 해준다. 임원국은 치종 비방을 통해 종래의 고식적인 침술 방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종기 치료법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치종 비방에는 현대 외과 수술을 연상시킬 수 있는 과감한 절개요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외과 도구인 피침입니다. 일종의 메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원국은 이 피침을 사용해서 종기를 치료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으로 말해서 외과 의사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임원국은 이 치종 비방에 그치지 않고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또 한 권의 외과 수술책을 남깁니다. 바로 치종진암이란 책입니다. 그 책은 임진왜란 때 약탈당한 후 현재 교토대학교 도서관에 귀중본으로 소장되고 있습니다. 조선의학사를 전공한 학자들도 잘 볼 수 없었던 그 책을 역사추리가 취재했습니다. 치종진암은 일본 교토대학 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치종술의 수준을 짐작하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치종진암에는 인체 부위에 따른 각각의 종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술할 것인지 그 절차와 방법을 글과 그림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등 뒤에 움푹 들어간 종기를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 이 책에 의하면 일단 종기의 환부를 십자형으로 절개하고 독기가 만연된 곳에는 침을 넣는데 침봉은 중앙을 향하도록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까지 치명적인 종기로 알려졌던 뒷목에 난 종기 수술법은 현대 외과 의사들로부터도 획기적인 치료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목에 생기는 종기는 임금님도 다스리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저희들 목에는 피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꺼워서 다른 부위하고 틀려서 쉽게 자연적으로 터져서 배농되는 경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자연 치유되는 즉 저절로 터지는 것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에 보시면은 그 당시로는 자연 치유 외에 농양 부위에 절개를 가함으로써 농양을 배출시켜주는 그 당시로 봐서는 아주 획기적인 치료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이미 고름이 생긴 종기라든지 모양이 둥근 종기 또는 길다란 종기 등 다양한 증세에 따른 치료법 30가지가 소개되고 있다. 모양이 길다란 종기의 경우는 우선 중앙을 십자형으로 절개하고 아래 위 종두에 침을 넣도록 하고 있다. 절개를 하고 독을 제거하는 이러한 종기 치료법은 동양에서 유일했던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기가 날 거든 부스럼이 나면은 그거를 째서 그 침으로 째가지고 고름을 배농시키고 그 다음에 근이 있을 것 같은 그걸 긁어내는 것이 치종술 또는 치종진암의 사실은 내용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를 통해서 일본, 한국, 중국을 통해서 사실은 종기를 외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루어졌고 치종진암의 중요한 내용에는 붉은 밑줄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에도시대 일본의 학자들이 공부하면서 남긴 흔적이라고 전해진다. 조선의 외과의사 임원국이 지은 이 책이
일본 외과술에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짐작해 해주는 대목이다. 획기적인 치종술을 제시해 조선시대 뛰어난 외과술의 수준을 대변하고 있는 치종진암은 불행히도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주인을 잃은 채 남의 땅에 방치되어 있는 치종진암의 실상은 그동안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조선시대 외과 의사들의 처지와 같은 것일런지도 모릅니다. 프랑스의 해부학자 피에르 누아르는 동양에서 뛰어난 의서를 꼽으라면 허준의 동의보감과 임원국의 치종진암이다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실려있는 그림들은 마치 현대의학서적에 실려있는 사진들처럼 그 묘사가 생생하고 설명이 친절합니다. 치종진암은 조선시대 외과 수술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환자에게 메스를 가해서 수술을 했다는 것은 지금의 외과 수술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 수술 도중에 환자의 고통이 엄청났을 텐데 그렇다면 조선시대 외과 의사도 마취를 했을까요? 이 그림은 중국의 유명한 의사 화타가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돌아온 관우를 수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취도 없이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우는 유유자적하게 바둑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명장의 기계를 과시하기 위한 이 전설 같은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시대 우리나라에는 과연 마취가 있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수술을 했을까요? 예,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됐던 그런 방법들을 사용될 수 있지만 의사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술을 먹여서 어떤 진통 효과를 내는 방법이 좀 더 일반적이었다고 생각되어지네요. 하지만 이제 좀 더 효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약으로요, 양금하라는 약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듯이요, 양금하라는 약이 있고, 이 양금하라는 약의 어떤 주요한 성분은 하이오신이라는 성분이고요. 네. 하이오신이라는 성분, 이 하이오신이라는 성분이랑 또 다른 약물들에서, 다른 비슷한 계통의 약물들에서 어떤 추출한 약으로 만들어진 어떤 주사액으로 주사를 해가지고 전신 마취도 가능합니다. 이 약물은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몰핀이라든지 코데인과 같은 어떤 마취제랑 가장 유사한 효과를 내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천호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예. 천호라는 약물은 국소 마취제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데요. 유독한 성분이기 때문에 다량으로 복용하지는 못합니다. 꽤 약초가 많은데요. 예. 그럼 이런 약초들이 조선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쓰였을까요? 글쎄요, 이제 구하기 쉬운 약도 있었지만 지금 이런 약들이 대부분 약가가 비싸거든요. 예. 그런 걸로 볼 텐데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약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약초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침수를 이용한 마취법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 정말로 이 침으로 마취가 가능한가요? 네, 침 마취로 모든 수술이 다 가능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일부 수술에서는 침 마취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약 3년 전입니다만은 자궁 내막 소파수술을 침 마취하에서 시행해가지고 약 75%의 그 성공률을 나타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침으로 마취를 시키기에 앞서 먼저 토끼의 통증 감각을 시험해봤습니다.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어서 전통 침술에 따라 주요 경혈 부위에 침을 놓습니다. 여기에 현대의술을 접목시켜서 미세한 전기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침 마취 유도에 필요한 시간은 약 25분. 물론 손으로 각 침들을 자극해도 되지만 요즘은 강도 조절 및 수술의 편의를 위해서 전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잘 마취가 다 된 건가요, 이제? 예, 우리 전침 시행한 지 25분 정도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대개 침마취 유도 시간인데 이게요. 25분이 지나면은 웬만한 수술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무통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취 전에 그 토끼의 반응하고 지금 반응을 우리 그 가장 예민한 토끼의 가장 예민한 저 꼭지를 제가 포셉으로 세게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아까 전하고 반응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지금 양쪽을 최대한 세게 다 붙을 정도 세게 눌렀는데 침 마취 전에서는 옆으로 돌아 누울 정도로 뒤집어질 정도로 심한 반응을 보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약한 반응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조선시대에도 이런 마취법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 그 침구 문헌상 기록으로는 그 침마취라는 데 대한 기록들은 없습니다만은 침의 그 대표적인 작용이 진통 효과입니다. 침을 맞음으로 해서 통증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뭐 종아리나 이런 데 종기가 났을 때 그거를 절개해야 될 경우에 그 종기 주위에 진통 효과 강한 침자리를 택해 가지고 침을 시침하고 난 뒤에 절개했을 거라는 추정은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과거에 어떤 방법으로 마취를 했을지는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로 쓰였던 약초나 또 현대의학에 접목될 만큼 발전된 침술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이 조선시대에도 환자들의 진통을 덜어주려는 의사들의 깊은 배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과술의 발전은 마취술의 발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마취술은 외과 수술이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고 전문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조선시대 외과 의사들이 당시로서는 무지막지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절개 수술을 실시하면서 막무가내로 그냥 수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원국에 이은 또 하나의 빼어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말을 돌보던 천민에서부터 임금의 주치의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신이 내린 의사라는 칭송을 들었던 그의 이름은 백광현이었습니다. 백광현은 처음에 말의 병을 고치는 일종의 수의사였다. 그것은 천민들이 담당하는 직종이었다. 수의사 시절 말의 병을 고치며 얻었던 지식을 그는 차츰 사람을 치료하는 것으로 확장시킨다. 그는 여염집을 두루 돌아다니며 각종 종기를 치료하게 되는데 특별한 교육 없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외과술을 개척해 나간다. 그런데 그의 치료 방법은 당시로선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는 주로 외과용 수술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봉침, 피침, 참침 등을 이용해서 종기의 환부를 과감히 절개하는 방법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던 것이다. 점차 이름을 얻어가던 백광현은 급기야 의로 뽑히기에 이르고 점차 품계가 더해져 호천현감이라는 벼슬을 얻기도 한다. 천민 출신의 의사가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받자 거센 항의가 빗발친다. 그러나 끝내 이런 상서를 물리칠 만큼 그에 대한 임금의 신임은 두터운 것이었다. 치종술 하나로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백광현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한다.
왕비의 몸에 칼을 댔던 것이다. 당시 대왕대비였던 효종비 인선왕후가 종기를 앓다가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그는 종기의 환부를 내천자형으로 3촌씩 절개해서 완쾌시켰던 것이다. 백광현의 이러한 치료 방법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발제는 바로 목 뒤에 나는 병이기 때문에 목에다 칼을 댔다는 것은 매우 혁명적인 사실입니다. 또 하나 더 혁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남녀가 유별해가지고 감히 이 남자가 여자의 살을 손댈 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 수술을 했다는 것은 이 백광현이가 그만큼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엄청난 파란과 논란을 몰고 온 백광현. 그는 사람의 몸에, 더욱이 왕족의 몸에는 절대 칼을 댈 수 없다는 사회 통념에 당당히 맞서 일종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 백광현에게 수술을 받고 인선왕후의 병이 완쾌되자 사람들은 서서히 그를 신이 내린 의사, 즉 신이라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후세의 장지연은 백광현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절개 수술법은 백태희로부터 시작한 것이니 요즘의 서양 수술법이 그것이다. 다만 발병 후 세상에는 그것을 권장하는 자가 없고 또한 강구하는 선학자가 없으니 백태희 같은 사람이 다시 나지 않고 이제 와서는 서양 사람들에게 모두 양보하고 말았구나. 장지연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백광현이 얼마나 빼어난 의사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내노라는 명의들이 있었지만 정작 신의라는 칭송을 들은 것은 외과의사 백광현이었습니다. 그가 이 같은 평가를 받은 것은 자신을 올가맨 신분적 제약에 대해 승리했음과 동시에 절대 몸에 칼을 댈 수 없다는 사회 통념과 맞서서도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임원국과 백광현, 그들은 조선시대 외과 의사였습니다. 오늘 역사출이 여기서 마칩니다.